자, 이제 마지막 시험 범위의 마지막 보겠습니다. 토지제도 전시과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요 위에 있는 요게 좀 병신 같은 게 끼어들었는데 이게 뭐 버그 걸려가지고 없어지지가 않는다. 그냥 적당히 그냥 무시하고 봅시다. 자, 고려시대의 정확한 토지제도는 사실 전시과밖에 없다고 보는 게 정상적입니다. 왜냐면요. 큰일 났다. 이 책이 찢어지기 시작했네. 책을 너무 많이 봤나. 젠장. 자, 왜냐면 고려시대 전시과 이전의 토지제도인 역분전은 왕건 개인이 가지고 있던 땅을 이제 공신들에게 나눠준 형태의 토지제도고요. 정확한 규칙과 법에 의해서 시행된 것은 전시과뿐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무신들과 권문세족 세력들이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그대로 땅을 뺏는 일들만 많이 하다가 즉 합법적인 땅의 획득이 아니죠. 그러다가 이제 신진사대부가 법적으로 이제 과전법을 만들어가지고 뭘 하긴 했는데 문제는 그거는 신진사대부와 신흥무인 세력이 주도 세력이었기 때문에 조선의 토지제도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고려에서 제대로 봐야 될 토지제도는 전시과뿐입니다. 전시과는 전지 즉 농사를 짓는 땅과 시지 땔감을 얻는 땅으로 나눠집니다. 땔감. 지금이야 우리가 밖에 산을 쳐다보면 초록색입니다. 그렇죠. 예, 초록색이죠. 그런데 옛날에도 초록색이었을까요? 옛날에도 뭔가 추우니까 불은 떼야 되겠고 이러느라고 이것저것 뭐 이렇게 뗄 걸 찾아보지만 역시 떼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은 나무죠. 그래서 나무를 얻느라고 산에 가서 나무를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의 북한과 마찬가지로 산이 약간 민둥산 개념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6, 70년대까지만 해도 산이 굉장히 민둥산이었는데 박정희께서 식목일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뭐 거의 식목일마다 나무를 한 2천만 그루씩 심는데 뭐 그게 안 되겠냐? 그래서 산에 다시 녹지화를 성공시킨 몇 안 돼. 세계에서 진짜 거의 유일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어쨌든 CG는 땔감, 전지는 곡식이라는 걸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프를 수업 시간에 안 그린 놈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려주고는 싶은데 너무 귀찮다. 그래도 간단하게만 그려볼 수 있도록 합시다. 자, 그래프를 이렇게 세로로 하나 그리고 가로로 하나 그렸었죠. 기억납니까? 자, 그러면서 우리가 그래프가 약간 뭐 상으로는 요렇게 됐다가 요렇게 팍 가라앉았어요. 그쵸? 그러고 나서 분명히 요런 게 하나 들어갔을 겁니다. 우리가 요 기점을 뭐라 그랬죠? 기점, 무신정변이 기점이 된다. 자, 그래서 텍스트로 잠깐만 글자 크기 줄이고 있습니다. 좀 작아도 이해합시다. 맨 처음에 시작됐던 게 뭐야? 역분전이죠. 역분전. 그 다음에 했던 게 첫 번째 전시과인 개정전시과입니다. 그쵸? 그 다음 했던 게 뭔가 잘못됐으니까 미안해 미쳤나 보다. 미안해 나도 취했다. 이 개정전시과 아닌데 이거 어떻게 날리지?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 날리지? 지우개. 아니 잠깐만 기다려봐. 지우개로. 뭐야 지우개 왜 안 되지? 스태 지우개. 지우개 안 돼. 빌어먹을. 지우개 안 돼. 야이씨 망했네. 야, 이 개정전시과 아니야. 시정전시과부터 갑시다. 잠깐만. 이거 지워지는 것 같은데? 지워졌네. 좋아. 자, 갑시다. 자, 시작했으니까 뭐라고? 아까? 시작했으니까 시정전시과입니다. 그 다음에 좀 고쳐야 될 게 있어서, 아이씨, 미안해. 항상 글 쓸 때마다 좀 시정전시과. 그치? 그 다음 두 번째로 시행한 게 개정전시과. 그쵸?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시행한 게 경정전시과입니다. 내가 그래프에 표를 그릴 때는 역시 개정 이렇게 적어놨을 거예요. 그쵸? 그러다가 무신정변을 기준으로 그 이후에는 그냥 땅을 강제로 빼앗아 버립니다. 우리 Y축이 뭐라 그랬죠? Y축? Y축이 말이 수조권 또는 세금이라고 했습니다. 수조권이 뭐였지? 세금을 거둘 권리를 주는 거잖아. 월급을 주는 대신에. 그치? 그렇기 때문에 나라의 총 생산량 자체를 보면, 즉 세금 수입을 보면 그래도 무신정변 이전에는 어느 정도 세금이 제대로 거치고 있었는데 반대로 무신정변 이후에는 세금이 확 하고 줄어들어 버립니다. 왜냐면 이 이전까지는 어느 정도 불법적으로 세습이 일어나긴 하더라도 나라의 토지제도가 어느 정도 제대로 굴러갔는데 무신정변 이후로 이제는 대놓고 세습이 아니라 그냥 대농장을 만들어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의 땅까지 뺏어가면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제대로 된 토지제도가 구성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나라의 세금 수입이 줄어들고 나라가 개판이 돼가는 겁니다. 이것들이 나중에 신진사대부의 과전법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는 기간이 오죠. 자, 요게 바로
고려의 토지제도입니다. 지금은 이제 고려의 토지제도가 이렇게 어렵게 나오지 옛날처럼 어렵게 나오지 않습니다. 고려의 토지제도가 옛날에는 개정전시과, 시정전시과, 경정전시과를 전부 다 비교하거나 그런 문제가 나오기도 분명히 했었는데요. 뭐 전 일품장 뭐 저기에게 뭐 전지 120무 뭐 시지 뭐 80무를 준다 뭐 이런 식으로 다 정해져 있던 것도 뭐 이렇게 기억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요새는 그렇게까지는 안 나오고요. 사실 그냥 역분전과 전시과를 고려의 토지제도 정도로만 기억할 수 있으면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역분전은 왕건과 같이 엮어서 기억하면 좀 좋겠죠. 자, 그 다음에 농업을 보겠습니다. 농업은 우리가 이 칸을 반으로 나누라고 했었죠. 기억납니까? 이 칸 반으로 나누라고 했던 거. 그치? 자, 여기에는 뭘 적었다고? 직파법을 적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뭘 적습니까? 이양법, 다시 말해 모내기법을 적습니다. 그쵸? 각각의 장점과 단점을 보겠습니다. 자, 직파법의 장점은 뭐냐면 가뭄에 강합니다. 반대로 단점은 노동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어떤 노동력? 잡초 제거 노동력이 필요합니다. 그쵸? 자, 그러면 이 이항법은 반대가 되겠죠. 장점은 뭐겠습니까? 잡초 제거 노동력이 덜 필요한 것과 그 다음에 광작과 이모작이 가능하고요. 반대로 단점은 가뭄에 약하다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직파법으로 심는 벼와 모내기법으로 심는 벼가 서로 다른 종자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직파법은 가뭄에 강해지고 반대로 이항법은 가뭄에 약해지는가를 보기 위해서는 얘들아 직파법으로 땅에 그 벽씨를 뿌리면 너희가 그 도정 안 한 벽씨를 뿌리면 거기서 싹이 나는데 문제는 그 싹이 뿌리를 깊게 내려서 밑에 있는 양분을 잘 빨아먹었으면 흙 위로 튀어나오겠으나 그런데 흙 위로 튀어나오지 못한다는 건 뿌리를 깊게 못 내렸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래서 어쨌든 저쨌든 땅 위를 뚫고 나온 벼의 새싹은 뿌리가 깊게 내려져 있는 새싹이고 그래서 일시적으로 물이 없다 하더라도 깊게 내린 뿌리 때문에 물을 잘 빨아먹어서 버틸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반대로 이양법은 뭐야? 모판에서 미리 심어놓고 나중에 물이 가득 찬 논으로 옮겨주는 것이기 때문에 뿌리가 깊게 내려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모판에 물을 채워놓는 것이고 이 모판에 물을 채운 게 떨어져 버리는 순간 애는 물을 못 빨아먹고 그대로 죽어버립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강수량은 많아요, 적어요? 굉장히 많은데 하필 여름에 몰빵을 처해서 오기 때문에 봄 가뭄과 가을 가뭄이 굉장히 심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모작은 굉장히 생산력도 뛰어나고 노동력도 적게 들어가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기후와 잘 맞지 않아서 우리나라에서 저수지가 완벽하게 구성되기 전, 즉 조선 후기 전까지는 대략 권장되는 농법이 아니었습니다. 나라에서 금지하기도 했던 농법이에요. 자, 이걸 잘 기억해 두도록 합시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다음에 직파법은 그냥 손에서 잡히는 대로 뿌려버리기 때문에 사실 줄 맞춰서 뿌리지 않았기 때문에 벼의 새싹을 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게 잡초인지 벼인지 벼랑 저 잔디밭 저 훈창고 잔디밭에 있는 게 잘 구분이 안 돼요. 그쵸? 근데 반대로 모내기는 딱 줄 맞춰서 심잖아. 그럼 이 줄 말고 다른 데서 자라고 있는 새끼들은 다 뭐야? 잡초지. 그냥 확 뽑아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모동력이 원래 500이 필요했다면 이 양법을 하니까 100밖에 안 필요하는 즉 확 줄어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그 줄어든 노동력만큼의 땅을 더 경작할 수 있죠. 그래서 넓을 광자를 써서 넓은 지역에 걸쳐서 농사를 짓는 것을 광작이라고 하고 모판에서 기르는 동안의 시간을 확보해서 다른 동물을 잠시 기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모작도 이것의 장점이 됩니다. 자, 그럼 직파법과 논해기법의 차이는 잘 봤고요. 자, 농법과 농서, 전례를 차례대로 보겠습니다. 당연히 처음에는 논에다 직파법을 활용하겠지만 고려 후기에는 뭐겠어? 일부에서 이양법을 실시합니다. 자, 농서 봅시다. 고려 후기에 농상지묘라는 책이 전래됩니다. 이것은 원나라에서 만든 책입니다. 그런데 이 원나라에서 만든 책, 즉 중국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기후와는 잘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새롭게 만들어낸 게 바로 조선 세종 때 농사직서를 만듭니다. 우리나라에서 과학 관련해서 무언가 누가 만들었는지 물어봤는데 답을 모르겠다. 일단 세종 수명 95%는 맞습니다. 나머지 5%는 정조의 비율인데 세종의 과학기술이 굉장히 많이 나오므로 과학기술 물어봤는데 잘 모르겠다. 세종 쓰십시오. 답입니다. 웬만하면.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인물사를 물어봤는데 뭐 땡중 그림이 나오지 않는 이상 어떤 인물을 물어봤는데 이 사람 모르겠다. 그럼 밑에 보고 이순신, 세종대왕, 김구, 안중근 4명 중에 하나 있으면 그거 답으로 쓰십시오. 네, 그럴 경우에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딱 봐도 저기 뭐야 성리학자처럼 생겼는데 이순신 쓰고 답이 아니었다 뭐 다 당신이 답이라고 하지 않으면 이런 말 하면 죽습니다. 딱 봐도 뭐 공부할 것 같이 생겼거나 아니면 뭐 저기
목탁 두드릴 것 같이 생겼는데 이순신 답 적는 새끼들은 다 죽여버릴 거예요. 예, 적당히 눈치껏 보고 찍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전래 보겠습니다. 전래는 뭐가 전래되느냐? 먼 나라에서 뭐가 전래되는데 바로 면화가 전래됩니다. 얘들아, 면화와 목화의 차이가 뭐라 그랬죠? 네, 말했듯이 같다고 했습니다. 같은 소리니까 괜히 고민하지 마세요. 자, 이 면화와 목화는 문익적인 붓두컵에 넣어서 씨를 가지고 들고 튀셨죠. 약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산업스파이고 목을 따야 될 중재입니다. 그런데 면화와 목화가 들어오면서 우리나라 의생활에는 어마어마한 혁신이 일어났는데 우리 면화와 목화로 만드는 게 뭐지? 면이야 면. 그럼 우리가 면을 제외하고 옷의 재질이 될 수 있는 걸 먼저 이야기해 봅시다. 가죽도 있고 종이도 있고 또 뭐도 있죠? 비단도 있고 삼배도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속옷을 만든다고 가정을 해보자. 얘들아, 삼배로 팬티를 만들어서 입은 다음에 말을 한번 타보십시오. 아마 엉덩이가 다 까질 겁니다. 죽을 수도 있어요, 남자들은. 그다음에 반대로 비단으로 팬티를 만들면 뭐 비단 팬티 뭐 느낌은 좋겠네요. 그런데 그거는 뭐 손빨래를 해야 되는 소위 말하는 이벤트성 속옷이 되겠죠. 예, 이벤트가 나중에 뭔지는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와 결혼을 하시고 아니 사귀고 모텔을 가보신 다음에 고민을 해보시고 그 비단 속옷은 일단 아니 비단은 엄청나게 비쌉니다. 비단이 어디서 만들어지지? 그렇지. 누에가 만드는 게 비단이잖아. 그 누에 1령 캐터피가 뽕잎을 처먹고 2령으로 변태하고 2령 캐터피가 뽕잎 처먹고 변태하고 3령, 4령, 5령 간 다음에 단대기로 진화해서 고치 실을 내뱉어 가지고 고치가 만들어지면 그 고치에서 딱 뽑아가지고 번데기는 볶아먹고 실을 그 냄비에 삶아서 그래가지고 그 실에서 물레를 뽑아내는 게 바로 면화와 목화에서 비단을 아니 면화와 목화한다. 저희 누에 고치에서 비단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근데 그 누에가 작작 처먹어야지. 뽕나무를 뽕잎을 다 따면 죽어 안 죽어? 죽지. 그럼 한 30%밖에 못 딴단 말이야. 근데 혹시 비단을 진짜 전통적으로 만드는 곳에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가게 되면 하루 왼종일 처먹고 있어요, 새끼들이. 하루 왼종일.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많은 양의 뽕나무가 필요하기 때문에 비단은 정말 비싼 작물입니다. 그 다음 옷의 재료 중에 하나가 종이가 있는데 종이는 갑옷 만드는 데 정도는 쓸 수 있는데 야 종이로 만든 비키니를 입고 캐리비안 베이 갔다가 도대체 무슨 꼴이 될지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종이도 좋은 재질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면화가 생기면서 우리가 면이 생기니까 땀도 흡수 잘하지 바람도 잘 통하지 심지어 누벼서 안에다가 면 풀어가지고 넣어 솜옷을 만들면 따뜻하게까지 하지 완전히 의생활의 혁신이 일어납니다. 완전하게. 자, 그 다음에 상업과 수공업을 보겠습니다. 상업을 씁니다. 그 다음에 수공업 씁니다. 수공업. 그 다음에 화폐를 얘기합니다. 화폐. 자, 상업 전기 보겠습니다. 도시에서 도시를 기준으로 시전이 발달하게 되는데 주로 개경에서 발달하게 되고 시전은 허가를 받은 상점입니다. 이 허가를 어디서 해주냐? 경시서라는 곳에서 해주고 조선에서도 이게 그대로 이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 시전의 규모가 이제 후기가 되면 엄청나게 커집니다. 시전의 규모가 올라가면서 시전의 규모가 올라가면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 시전의 규모가 올라갔다는 얘기는 내수 시장이 커졌다는 얘기도 되지만 내수 시장이 커지면서 물건을 많이 만들고 물건이 남아도니까 이것을 외국에 팔았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그래서 대규모의 무역항이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병란도입니다. 고려 수도였던 개경을 흐르는 예성강의 하류에 있는 섬이 병란도인데 여기에서 굉장히 거대한 규모의 무역이 이루어졌죠. 요것은 뭐와 많이 함께 나오게 되냐면 송일신라 시대의 대규모 무역항이었던 울산항과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청해진과도 많이 엮여서 나오는데 내가 통일신라 때도 이야기했지만 청해진은 무역항이라기보다는 군사기지로서의 성격이 더 강하다는 것을 알아두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수공업 보겠습니다. 초창기에는 관청에서 모든 것을 다 통제하려고 했기 때문에 관청에서 대장간을 만들어서 대장장이들을 고용하고 하는 관영수공업, 관영수공업 형태가 발달하고요. 또 향소부곡이라는 신부는 분명히 양인임에도 불구하고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는 약 준노예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주력으로 이제 수공업을 하는 곳을 소라고 하는데 그래서 자기소, 염소, 철소 이런 것들이 발달하게 된다 그랬죠. 요 소를 중심으로 초창기의 수공업이 발달하나 후기의 수공업은 이제 귀찮아집니다, 나라가. 그래서 사원이나 간에서 운영하는 민영 수공업의 형태로 가게 됩니다. 간에선 당연히 집안에서 만드는 수공업일 거고 사원은 어떤 개념으로 보면 되냐면 사원에서 목탁 두들기다 보니까 목공이 발달하고 불상 만들다 보니까 금속공 발달하고 그다음에 저기 뭐야 우리나라 양대 음식의 이 전통 음식이 이제 사찰 음식과 궁중 음식인데 음식 만들어 먹다 보니까 뭐 자기 만드는 것도 발달하고 이것저것 다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사원에서 일어나는 수공업이 많았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화폐 보겠습니다. 화폐 요 오른쪽에 보이는 요
은색 병같이 생긴 걸 이름 따서 은병이라고 합니다. 근데 요 새끼가 그림 글자처럼 취급이 아니라 본문 배치가 이렇게 돼 있을 것 같네요. 그쵸? 자, 이 은병은 입구가 넓다고 해서 활구라고도 합니다. 입구가 이렇게 좁은데 뭐가 넓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포카리 스웨트 뚜껑과 게토레이 뚜껑을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다른 것들에 비해 넓다는 소리니까 제가 이름 붙인 것도 아니고 저한테 시비 좀 걸지 마세요. 자, 이 은병은 고려의 숙종 때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게 순은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단위가 클까 안 클까? 굉장히 큽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신사임당 초상화가 그려져 있는 5만 원짜리가 100만 장 정도를 찍었다 하더라도 약 나라에 유통되는 건 20만 장이 채 안 됩니다. 즉 5만 원권의 유통 비율이 20%가 안 된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5만 원권은 약간 재산 축적의 수단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엿 하나 사 먹고 은병을 낼 순 없잖아요. 엿가게를 팔 수도 있는데, 그치? 그러니까 이 은병은 제대로 된 유통이 되지 않고 재산 축적의 수단으로, 즉 화폐로서의 유통은 거의 되지 않는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제대로 된 화폐 유통은 조선 후기에 상평통보부터 시작된다는 것도 참고 삼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시험 범위의 마지막을 보겠습니다. 잠시 이동하겠습니다. 자, 시험 범위의 마지막 사회 구조를 보겠습니다. 자, 사회 구조에는 우선 귀족이 있습니다. 귀족은 5품 이상의 관리를 귀족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중류층이 있습니다. 중류층은 6품 이하의 관리를 중류층이라고 합니다. 요 두 개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 지배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피지배층에 대한 개념도 좀 보겠습니다. 양인이라는 피지배층이 있습니다. 이들 중에서 농민만을 따로 백정이라고 부릅니다. 이 백정은 조선시대에서는 정육점이나 초보기를 잡아먹는 그런 사람들을 표시하기 때문에 고려시대의 백정과 조선시대의 백정이 사용법이 틀리다는 것을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향과 부곡과 소라는 특수행정구역에 살고 있는 준노예 취급받는 양인들이 있습니다. 양인은 양인인데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는 군바리들과 똑같은 거죠. 우리가 군바리를 뭐라고 합니까? 노예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향부곡소도 분명히 양인임에도 불구하고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천민을 보겠습니다. 천민들은 주로 노비인데 이 노비는 일천 즉천을 따릅니다. 자, 내가 수업 시간에 설명했죠. 귀족 남자와 평민 여자가 결혼하면 귀족이 될 수 있죠. 음서를 이용해서. 그런데 귀족 남자와 천민 여자가 결혼해서 낳은 자식은 천민이 됩니다. 이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천즉천 때문에 뭐가 늘어나겠어요? 노비가 점점 늘어나겠죠. 그래서 조선시대에서 노비가 늘어나면 세금을 낼 양인이 없어지기 때문에 노비가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노비종모법, 즉 엄마의 신분을 따라 노비종모법을 하게 되는데 이 노비종모법은 그냥 조선시대 가서 배우겠습니다. 고려시대는 일천즉천이라는 것만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사회제도를 보겠습니다. 사회제도, 구율제도, 고려의 제도는 의창입니다. 그런데 고려 이전에 고구려는 진대법이라는 걸 했었고요. 인서트가 켜져 있나 보네. 고려에서는 고려에서는 의창이라는 제도를 합니다. 의창. 자, 고려 의창이나 고구려 진대법이나 이론은 같습니다. 춘대 추납입니다. 즉 가을에 농사를 열심히 지어서 가을에도 먹고 살기 됐고 겨울에도 먹고 살기 됐는데 봄쯤 되니까 곡식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추수는 가을에나 됩니다. 그래서 봄과 여름을 먹고 살기 위해서 곡식을 빌립니다. 그것이 바로 춘대입니다. 봄에 빌렸다. 그런데 가을에 당연히 빌렸으면 갚아야 되니까 가을에 농산물이 많을 때 갚습니다. 그게 바로 가을에 납부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구율제도는 이것을 기반으로 따르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가족제도 보겠습니다. 여기서 가족제도가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지금까지 여성 차별이 심했는지에 대해서는 수업 시간에 이야기했기 때문에 빠르게 몇 점만을 접어야 되는 동영상 강의에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살기 굉장히 좋아지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원래 또 충분히 여성 인권이 강한 나라였으나 아니죠. 강하다고 표현하면 안 되겠죠. 여성 인권이 훌륭한 나라였으나 조선시대에 임진왜란 이후에 성리학이 보수화되면서 동아시아 친구들은 성리학 보수화라는 말을 잘 기억하면 좋겠죠. 보수화되면서 여성의 차별이 심해지기 시작한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 지위를 볼 때 고려와 조선의 후기를 잘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자, 호적은 고려에서는 남녀 순이 아니라 나이 순으로 올라갑니다. 이게 정상이죠. 반대로 조선에서는 무조건 남자를 먼저 쓰는 남녀 순으로 올라갑니다. 제사 보겠습니다. 고려에서는 동등하게 부담합니다. 물론 제사 자체는 장남이 지내지만 장남이 제사 비용을 100만 원을 썼는데 형제가 5명이다. 그러면 형제들끼리 다 20만 원씩을 냅니다. 반대로 조선에서는 장남이 부담합니다. 상속도 마찬가지 여기서는 동등하게 분배합니다. 왜? 제사에 대한 부담을 같이 지니까요. 그런데 여기서는 장남이
주력으로 제사를 지내기 때문에 장남이 상속하게 됩니다. 음서도 보겠습니다. 친가 외가가 전부 음서가 가능합니다. 고려의 음서는 오품 이상의 권리가 6촌 이내에 친외가 친척을 전부 다 음서로 꽂아줄 수 있었기 때문에 음서의 범위가 친가 외가 전부 적용되는 반면 조선에서는 외가 쪽은 전혀 적용이 안 되고 직계 가족 2촌 이내만 가능하기 때문에 친가만 적용된다고 봐야 됩니다. 자, 가장 심각한 게 재가라 그랬죠. 고려에서는 재가가 가능합니다. 심지어 7번 재가를 해가지고 너희 아빠는 어떤 애한테 누가 놀리는데 너희 아버지가 7명이라며 이렇게 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벼슬하는 것도 문제가 없고 사회에 진출하는 것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조선에서는 재가를 하는 순간 그냥 그 집안은 박살이 난다고 보면 됩니다. 재가를 하는 경우 사촌 이내의 친척은 벼슬을 하지 못합니다. 이모가 재가를 했더니 조카가 벼슬을 못하는 거예요. 장원급제를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서경이라는 관리 임용 이전에 신분조회에서 이게 걸리는 순간 박살이 납니다. 그 다음에 재가를 한 여자의 자녀는 거의 뭐 천민 취급에 준하는 취급을 받고요. 그 다음에 재가를 안 한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재가 안 한다고 며느리가 편히 살 수는 없는 게 재가를 한다는 경우는 대부분 어떻게 보면 남편이 사별 죽었다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족 같은 단어가 하나 있어. 열녀라는 단어가 있죠. 한 남자만 열심히 보고 사는 사람을 우린 열녀라고 하죠.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족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면 불쌍한 여편네를 잘 볼봐줘도 시원찮을 판에 죽은 남편의 무덤 옆이나 죽은 남편의 방에서 목매달아서 죽인 것처럼 시댁에서 꾸밉니다. 그 이유가 뭐냐? 남편을 못 잊어서 그리워해서 자살했다라는 사람에게 열녀를 칭하고 열녀문을 세워주고 그 집안의 벼슬의 은택을 내려줍니다. 조선이 얼마나 쓰레기 같은 나라였는지 알겠죠? 그래서 벼슬을 위해서 벼슬을 위해서 며느리를 죽이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고려나 조선이나 한계점이 분명합니다. 고려도 분명히 조선보다 훨씬 여성 인권이 셌음에도 불구하고 둘 다 사회 진출은 어떻다?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2학기 1차 고사의 범위가 끝납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강의를 늦게 올려드려서 굉장히 죄송합니다. 그래도 한국사가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강의 잘 보고 좋은 점수 맞을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합시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십시오.